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새벽 2시, 저희는 창고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 씨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아빠,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고 민수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 누구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 완전히 망쳤어요. 민수가 뒤돌아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모든 걸 파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저는 소라예요. 32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죠. 2층 원룸인데 집값이 싸서 선택했어요.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간호사는 부족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날도 있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업무량만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새벽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릴 뻔했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온수가 안 나왔죠. 하루 종일 병원에서 뛰어다녔는데 찬물로 씻어야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먹었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5세 간호사가 됐을 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때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잃은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도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병원으로 나가려는데 건물 입구에서 남자분을 봤어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돼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지쳐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니까 인사는 해야죠. 아,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2층에 살게 됐어요. 윗집이신가요? 3층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이 있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걸까요? 결혼한 사람치고는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는군요. 제 유니폼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간호사예요. 야간 근무가 많아서 조금 힘들어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그렇잖아요.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오래 살았으니까 동네 사정을 잘 알거든요. 친절하신 분이네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는 말을 들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미소를 지었는데 괜히 울컥했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봐요. 작은 친절에도 감동받게 되네요. 병원에 가는 길에 계속 그 남자분 생각이 났어요.
윤석이라고 하던가요? 가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을까? 저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다시 윤석을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시는 것 보니 직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찍 나가시네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은 손님이 별로 없지만요. 사진관이라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병원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월급은 그대로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다니. 그런데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요즘 어디나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공감해 주시는 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아침에 나갈 때도 만나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만 나눴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졌죠. 윤석은 20년 동안 사진관을 운영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버티는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저도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는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환자분들이 고마워할 때는 보람을 느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봐드릴 시간이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전엔 사진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다했는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찍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윤석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너무 답답해서 윤석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요. 그러세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이 윤석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잘생긴 분이더군요. 하지만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가족분들과는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내와는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아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집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에요. 윤석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요. 집에 와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외로운 거네요. 윤석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했어요. 서로의 힘든 점을 털어놨죠.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윤석 생각이 났어요. 48살이라고 했는데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석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윤석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윤석은 결혼한 사람이고 저는 그냥 이웃일 뿐이잖아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석과 대화할 때가 가장 편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처음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이 말했어요. 소라 씨와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윤석 씨와 얘기할 때가 가장 편하네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윤석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냥 이웃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석은 기혼자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게다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잘못하면 모든 게 어색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윤석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허전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됐어요. 대학생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이 너무 컸고 윤석이 주는 위로가 절실했거든요. 어쩌면 이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이 너무 컸고 윤석이 주는 위로가 절실했거든요. 윤석과 만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병원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들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윤석을 만났어요. 제가 온 티가 났나 봐요. 윤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더군요.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네,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요. 사실 힘든 게 일만이 아니었어요. 외로움과 절망감이 더 컸죠.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잠깐만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윤석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정말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괜찮을까요? 가족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연은 아직 자고 있고 민수는 학교 갔어요. 걱정 마세요. 윤석의 집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하지만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같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고 차가웠거든요. 설탕 넣을까요? 아니요, 그냥 마실게요. 커피를 받아들면서 윤석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윤석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혼자 살면서 일까지 그렇게 바쁘면.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고 익숙해지지도 않았어요.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인 기분이에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윤석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중 어느 게 더 힘들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외로울 줄은. 제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윤석이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말하면서 또 울컥했어요.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윤석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더 위로가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1시간 정도 대화했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윤석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다른 얘기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요. 고마워요.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으니까요. 그날부터 윤석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이웃 관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에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윤석이 저에게 하소연했어요. 사진관에 손님이 거의 안 온다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두 명밖에 안 온다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빚만 늘어가고 있거든요. 윤석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진 찍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윤석의 한숨이 깊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위로가 됐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함께 있기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석이 제안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할까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 정상에서 보는 야경이 예뻤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요. 답답할 때 혼자 올라와요.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윤석과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소라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윤석의 고백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윤석 씨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웃 사이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윤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더군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이 좋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냥 이웃이 아니었어요. 매일 만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윤석은 사진관이 끝나면 저를 기다렸고 저는 병원 일이 끝나면 윤석을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카페에 앉아 대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윤석은 기혼자고 저는 그런 관계에 끼어든 사람이니까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윤석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해했지만 집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아내와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남남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았어요. 사랑은 진작에 사라졌죠. 윤석의 말이 저를 위로했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였을지도 모르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어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윤석도 저에게 빠져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이웃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이 말했어요. 소라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행복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게도 했어요.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연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빗속에서 걸어오다 보니 옷이 다 젖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온 건물이 깜깜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췄죠. 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손전등을 비춰줬어요. 윤석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전인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윤석의 배려가 따뜻했어요. 이런 때에도 저를 챙겨주다니.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혼자 있으면 무서우실 텐데. 정말 무서웠어요. 깜깜한 곳을 무서워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지하에 비상 발전기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윤석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윤석이 손전등으로 비춰주니까 겁이 덜 났어요. 발전기가 고장 난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수리기사를 불러야겠어요. 그럼 오늘 밤은 계속 이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무서우시면 제 집에서 주무셔도 돼요. 윤석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있는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괜찮아요. 집에 촛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천둥이 쳤어요. 너무 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윤석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순간적인 반응이었어요. 윤석이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윤석의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인지 윤석의 심장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서움 때문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윤석의 체온과 냄새가 좋았어요. 윤석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안았습니다. 저희 둘 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라 씨, 윤석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윤석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윤석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윤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윤석이 제 볼을 만졌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윤석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살짝 스치듯이었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 첫 키스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뛰는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키스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저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났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미안해요.
윤석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원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원했거든요. 윤석과의 키스를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희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웃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몰랐지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저희는 그 시간까지 창고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키스하고 안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셔야 해요. 윤석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깰 수 있다는 뜻이었겠죠. 네, 그럴게요. 저도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윤석 생각만 났거든요. 키스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희는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말이에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윤석이 저를 원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석을 만났어요. 서로 어색했지만 지난밤 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 일, 윤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윤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 연인이 됐어요. 남들 앞에서는 그냥 이웃이지만 둘이 있을 때는 연인이었습니다. 창고가 저희만의 공간이 됐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윤석은 기혼자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은 약해졌어요. 윤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거든요. 윤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요.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을 만나면서 삶에 의미가 생겼거든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저희만의 세계가 됐어요. 지하에 있어서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윤석이 작은 전기 히터와 담요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제 제법 아늑한 공간이 됐어요.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창고로 갔어요. 윤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윤석의 품에 안겨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윤석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이런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환자 한 분이 많이 아프셔서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윤석이 저를 더 꼭 안아줬어요. 이런 위로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석도 사진관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어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아서 월세도 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잖아요. 사진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윤석의 한숨이 깊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아팠거든요. 저희는 창고에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석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업 씨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됐어요. 병원에 있어도 윤석 생각만 났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윤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사진관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도 저를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고 해요. 소라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윤석이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윤석 씨가 제 전부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깊이 빠진 걸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창고에서 만났어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씩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하기도 하고 그냥 안고 있기도 했어요. 키스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희만의 루틴이 생겼어요. 윤석은 사진관이 끝나면 창고에서 저를 기다렸고 저는 병원 일이 끝나면 바로 창고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윤석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이렇게 매일 만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보고 싶어져요. 저희는 서로에게 중독되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중독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창고에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기계적으로 일했고 집에서는 그냥 시간을 때웠습니다. 오직 윤석과 함께 있는 시간만이 의미가 있었어요. 윤석도 똑같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지영과 민수가 있어도 외로웠지만 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공허한 줄 몰랐어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소라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윤석의 말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윤석에게 그런 의미라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불안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윤석은 가정이 있고 저는 혼자잖아요.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텐데 윤석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더 윤석에게 매달렸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석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윤석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를 더 세게 안았고 더 많이 키스했습니다. 마치 저를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요. 절대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럴 리 없어요. 소라 씨가 제 전부인데. 이런 약속을 매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둘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강도가 세졌어요. 서로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상해요. 하루 종일 윤석 씨 생각만 해요. 저도요.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저희는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는 저희에게 마약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만 평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현실의 모든 문제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점점 중독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윤석도 저도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마약이 되어버렸거든요. 창고라는 도피처 없이는 일상을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요즘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윤석과 만날 시간이 언제인지 계산하면서요.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소라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실수를 한 모양이에요. 네,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 변명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윤석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병원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지 않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늦게 오고 일찍 가려고 한다고 뒷말도 들렸어요.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소라 씨, 요즘 어떤 일이 있나요?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요. 질책을 받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윤석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윤석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언제 만날 수 있을지만 생각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윤석 생각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어요. 윤석이 메시지를 보냈나 싶어서요.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어느 날은 윤석이 평소보다 늦게 창고에 왔어요. 저는 이미 1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집에서 지연이랑 얘기할 일이 있어서 지연 얘기만 나와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윤석의 아내라는 존재가 저를 불안하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요? 별거 아니에요. 민수 진로 상담 때문에 가족 얘기를 들으면 현실로 돌아오게 됐어요. 윤석에게는 가정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죠. 그날부터 더 예민해졌어요. 윤석이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고 가족 얘기만 나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독점욕이 생긴 거였어요. 윤석도 달라졌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뭘 의심해요?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늦게 들어오고 표정도 다르고 불안했어요.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심해야 해요.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어요. 윤석을 적게 만난다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윤석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윤석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울었어요. 윤석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며칠 동안 윤석을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 만났는데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금단 증상 같은 게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더 실수가 잦아졌어요. 약을 잘못 준비하거나 환자 차트를 혼동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어요. 소라 간호사, 정신 좀 차려요. 선배 간호사가 핀잔을 줬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집에서는 더 심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오직 윤석과 만날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윤석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만나면 서로를 더 간절히 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석이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민수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요. 자꾸 저를 쳐다봐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아서 불안해요. 고등학생이면 눈치가 빠를 나이죠. 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챌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더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위기가 다가올수록 윤석에게 더 매달렸다는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간절해졌습니다. 절대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럴 리 없어요. 소라 씨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지만 둘 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라 간호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남자라도 생겼나? 그런 것 같은데 누구지? 뒷말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어요. 수간호사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소라 씨, 정말 괜찮아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네, 괜찮아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상담을 권유받을 정도로 제가 이상해 보였나 봐요. 충격이었어요. 그날 윤석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제가 이상하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관 손님들이 제가 딴 생각한다고 해요. 저희 모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윤석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윤석의 아내 지연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윤석이 창고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지연이 따져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진관 일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연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밤에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윤석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행이요. 밤에 사진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나 지켜보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민수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윤석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정도요. 적어도 일주일이라니.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데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윤석을 만나지 못하니까 온종일 불안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소라 간호사님, 오늘 왜 그래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다 티가 났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집에서는 더 심했어요.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어요. 윤석이 연락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금단 증상이 심해졌어요. 윤석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병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일주일 만에 윤석을 만났을 때는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죽을 뻔했어요. 윤석 씨 없으면 정말 못 살겠어요. 윤석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하더군요.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헤어질 수는 없어요. 저희는 서로를 더 간절히 안았어요. 일주일 만에 만난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지연이 직접 윤석을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지연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더 적극적으로 윤석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에도 뒤를 밟았어요. 다행히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저희는 관계를 끊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위험해질수록 더 간절해진다는 거였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더 소중해졌습니다.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하죠? 그땐 그때 생각해요.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해요. 윤석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석이 말했어요. 지연이 제 핸드폰을 뒤졌어요. 혹시 저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지웠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을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창고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만났어요. 근처 모텔에 가기도 했어요. 위험했지만 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세상을 잊고 서로에게만 빠져 있었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라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윤석의 대답이었어요. 사랑인지 중독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지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고 민수의 감시는 더 치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윤석이 말했어요. 그럼 어쩌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저희 모두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관계가 끝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윤석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지연은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민수가 여기 올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세요. 창고에서 황급히 나왔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요. 민수가 저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파국은 이미 목전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석이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만나지 못해서 더 간절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윤석이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창고 안은 여전히 저희만의 공간이었어요. 작은 히터가 따뜻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담요 위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괜찮았어요. 오늘은 일찍 잤어요. 지연도 마찬가지고요. 안심이 됐어요. 요즘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윤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소라 씨, 네, 사랑해요. 윤석이 말했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윤석이 저를 더 꼭 안았어요. 저도 윤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소라 씨가 제 전부예요. 윤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말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저희를 비추고 있었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민수야. 윤석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18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윤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가 끊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민수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웃에 사는 소라 씨야. 윤석이 답했어요. 이웃이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웃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어요. 18살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니 땅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설명해 줄게. 설명요? 뭘 설명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아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그 말에 윤석이 움찔했어요. 지연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가족 완전히 망쳤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민수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의 말이 윤석을 무너뜨렸어요.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다시는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수가 등을 돌렸어요.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윤석이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뿌리치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저희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끝이라는 걸요. 민수가 지연에게 말할 거예요. 윤석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을 건 없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어요. 비밀이 탄로난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후회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라 씨와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건 후회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석을 사랑했던 건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저희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폭로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노출됐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가 모든 걸 지연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윤석의 집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윤석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였어요. 저는 집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지연이 집을 나간다고 해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혼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윤석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정말 집을 나갔어요. 민수까지 함께 갔습니다. 윤석은 혼자 남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2층에 사는 간호사가 3층 아저씨랑 바람났대. 가정 파탄 냈다며. 요즘 여자들이 참 뻔뻔해.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저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고 비난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 알아낸 모양이에요. 소라 간호사 기혼자랑 바람났다며. 그래서 요즘 이상했구나. 동료들의 뒷말이 들렸어요.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소라 씨, 이런 소문이 사실인가요? 죄송합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미 다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병원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사직하는 게 좋겠어요. 결국 병원을 그만둬야 했어요.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윤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관 손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관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윤석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저희 둘 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다시 창고에서 만났어요. 예전처럼 숨어서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윤석도 길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창고는 여전히 저희만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따뜻함 대신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후회해요. 윤석이 말했어요. 저를 만난 걸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끝난 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석을 사랑한 건 후회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윤석의 대답이었어요. 저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모든 걸 파괴해 버렸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저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사랑과 열정 대신 피로와 절망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파괴시킨 죄책감도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모르겠어요. 갈 곳도 없어요. 저희 둘 다 떠날 곳이 없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몇 주 후,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윤석도 이 동네를 떠날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진관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다시 창고에서 만났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요. 행복하세요. 윤석이 말했어요. 윤석 씨도요. 하지만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걸 잃었거든요. 창고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파괴로 끝났어요.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중독이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저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했고 현실을 외면했어요. 결국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있으면서 모든 걸 파괴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윤석이 그립긴 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였으니까요. 저희의 사랑은 이렇게 끝났어요. 폐허와 절망만을 남기고요. 이제 저희를 묶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시킨 중독의 잔해뿐이에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이번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 봐야죠. 윤석과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해요. 그 사랑도, 그 중독도, 그 모든 것을요. 그래야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예요. 중독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요.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기록해 봅니다.